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목요일이고요. 계속해서 덥습니다. 네. 이렇게 더울 때는 사실 운동하면 쫙 해서 땀 흘리고 네. 그다음에 샤워 샥 하고 집에서 수박 한 덩이 시원하게 먹으면 정말 더위 싹이죠. 야, 정말 좋죠. 수박 맛있고 시원하고 이 계절에 최고인데, 그런데요, 이 수박 껍질에는 세균이나 혹은 농약이 남아 있을 수 있어서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자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식초를 희석한 물이나 혹은 베이킹 소다로 닦아내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계절에 시원한 수박 안전하고 깨끗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7월 3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전 세계 폭염 전쟁입니다. 야,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우리부터 걱정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오늘 낮 기온이 최고 37도까지 오른다. 이런 지금 예보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현상이 우리뿐만 아니라 뭐 유럽, 전 세계 곳곳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폭염이 일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포르투갈 도시 모라는 최고 기온이 46.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6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거라고 하고요. 또 같은 날 포르투갈 북부하고 중부 해안에는 거대한 쓰나미 구름대가 몰려와서 사람들이 막 공포에 시달리는 이런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이 해질 무렵에 찬 공기가 밀려와서 낮에 가열된 뜨거운 공기를 밀어올리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공포가 느껴질 예. 정도로 저렇게 구름이 몰려오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40도 가까이 치솟은 파리 등 16개 지역에 최고 등급의 적색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무더위에 에펠탑이 약 20cm 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폭염이 계속되면 에펠탑이 휘어진다는 걱정까지 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전문가들은 폭염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이런 경고는 이미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걸 그냥 단순히 이상기후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상기후라고 이제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상현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 기상기구는 전 세계는 이제 폭염과 동거하는 법을 배워야 할 거다.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탓에 인류는 더 강한 폭염을 더 자주 맞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극심한 더위가 이제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더위 제가 말씀드렸지만 WHO 기후변화 보건 전문가는 유럽은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유럽 내에서만 수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자,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소비자 물가 상승입니다. 뭔가 오른다는 소식을 이제 정말 그만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 물가가 또 오른다는 거예요? 경제에서는요, 가장 어려운 게 물가 잡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뛴 물가가 좀처럼 내려갈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6월 소비자 동향에 따르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2%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5월 달에 1.9%로 잠시 1%대 내려오는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2%대로 복귀를 한 겁니다. 특히 가공식품이 4.6% 올라서 2023년 11월 5.1% 이후에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른 품목들의 물가는 어떤 편입니까? 우리 밥상 물가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농산물 말씀드리면요. 전반적으로 한 1.8%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수산물 물가가 좀 걱정인데요. 네. 달걀은 6% 올랐지만 수산물 가격은 7.4%가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특히 우리가 자주 먹는 고등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한 손에 소매 가격이 어제 기준으로 6,800원,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한 71.6%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고등어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네. 참조기도 한 30%가 올랐는데
고등어가 왜 안 잡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온이 오르면 사람도 막 시들시들해지고 농산물 특히 이제 채소도 그렇잖아요. 바다 수온이 오르면은요 고등어도 잘 못 자란다 그래요. 고등어도 씨알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작은 씨알의 고등어는요 국내에서 소비를 안 하고 또 수출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좀 굵직한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등어 가격이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수입할 수 있도록 관세를 내리는 방안들을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에다가 지금 가공식품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를 들면 빵, 커피, 햄 이런 것들의 가격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광어값 비싸다고 그거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광어 우럭가 네, 수산물. 뭐. 작년에 치어가 다 죽어버리면서 네. 작년에도 그 굉장히 기후가 더웠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올해 또 이러면 어쩌나? 어제도 모듬 회제가 한 판 먹었는데 어. 광어 뭐 연어 뭐 이렇게 있는데 광어 요만큼 주더라고. 진짜 그쵸. 비싸게 값이 먹어요. 올라서 예. 그렇죠. 아이고 이게 우리 체감 물가가 좀 괜찮아져야 될 텐데 걱정이고요.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커피 달고 사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커피와 아이들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이거든요. 저도 20살 딱 되면서 첫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커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 아이도 마시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졸음 쫓는다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 많이 마시잖아요. 네. 거기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고요. 커피, 우유 여기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런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도 많이 마시고요. 커피 자체도 많이 마십니다. 그만큼 뭐 학업 스트레스도 많고 또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병관리청이 전국 중고등학생 5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설문조사에서 주 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한다는 응답이 23.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생의 섭취율이 31.5%로 15.8%인 중학생보다 2배 이상 높았거든요. 이게 바로 학업 문제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이유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카페인을 마시면 건강에 안 좋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학업이 오히려 더 누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년의 하루 권장 카페인 양은 체중 1kg당 2.5m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몸무게가 한 60kg이라고 가정하면은요 하루 최대 기준치가 150mg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너지 드링크 한 캔만 500ml짜리 마셔도 이미 일 최대 섭취 권고량을 넘어서게 되는 거고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판매하는 빅사이즈 아메리카노 한 잔을 다 마시면 최대 권고량의 2배가 넘는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카페인은 청소년의 수면을 방해하고 두근거림, 불안, 집중력 저하,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카페인 의존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이러면서 좀 카페인 음료를 좀 절제해서 자제해서 마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야 되는데 이게 잠 쫓으려고 카페인 음료를 마신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말이 되나 싶고 그러면 또 이 아이들 키크라고 또 키크는 주사를 놔요. 또 약을 먹이든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BTS 완전체 컴백입니다. 네, 방탄소년단 BTS가 전원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군복무 마치고 이제 완전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BTS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그렇죠. 싫어한다 그러면 큰일 나죠. BTS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죠. 특히 전 세계 팬들이 애타게 BTS 완전체 컴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BTS가 내년 봄 가요계 복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BTS 7멤버가 이일 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컴백 소식을 직접 전했는데요. RM은 내년 봄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민은 열심히 빠르게 준비해서 기다리는 기간이 길지 않게 하겠다. 다 같이 모인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런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BTS가 완전체로 돌아오는 게 몇 년 만인 거죠? 4년 만이에요. 오. 정말 많은 팬들이 기다릴 법합니다. 예. 2022년 이후에 이런 식의 새 앨범을 발표하는 게 4년 만인데요. 새 앨범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아마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새 앨범 발매 전까지 팬 플랫폼 라이브 방송, SNS를 통해서 BTS 멤버들이 계속 소통하고 소식 전해줄 거라고 하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모닝픽에서 전 세계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입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지난 밤 동안에도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는 기온에 서울은 나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은 30도를 웃돌면서 초열대야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서 어항 속에 있는 듯 종일 푹푹 찌는 더위겠습니다. 특보 현황 보시면 색이 더 진해졌습니다. 강원도 곳곳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발효 중이고요. 폭염경보도 점차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습식 사우나는 더 심해집니다. 서울이 32도, 체감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36도, 강릉 37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종일 흐리겠지만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은데요. 낮 한때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낮 사이에 서울을 제외하고 인천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이 적어서 더위 해소에 도움을 주기는 어렵겠습니다. 오전 내내 해안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안개로 인한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재용이 간다. 아, 이 시간 기다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일상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곳을 또 다녀오셨다고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말 이 도시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가보실까요? 저는 지금 서울시 의회에 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거대한 도시, 서울시의 중요한 일들의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 비롯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만나뵐 분이 있거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만날 분의 정체 궁금하시죠?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분은 바로 최호정 서울시 의회 의장입니다. 서울시 의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오늘 의장님께 좀 여쭐게요. 여기 서울시 의회 역사가 있군요. 그렇죠.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일제 강점기 때 만든 건물인데요. 맨 처음에는 이 건물이 경성부민관이라고 네. 들어보셨어요? 네. 공연장이었어요. 부민관으로 쓰다가 재헌국회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네. 잘 아시잖아요. 네. 김두한 의원께서 이렇게, 네. 이거 그 분뇨 투척 사건, 네. 사건. 네. 그 사건이 여기서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재헌국회 국회의사당으로 쓰다가 75년도에 그때 이제 극장이다 여기. 예, 세종문화회관 맞아. 본관. 91년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서울시 의회가 이곳에 쓰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네. 그때 저도 여기서 공연 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럼 공연장으로 네. 썼죠. 쭉 네. 쓰다가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되면서 이곳에 서울시 의회가 그렇군요. 네. 국가등록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은 굴곡진 근현대사를 품은 민주주의의 전당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는데요. 현재 이곳에서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네요. 그 자세한 이야기 자리를 옮겨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의회 68년 역사의 첫 여성 의장이세요. 최호정 의장님과 서울시 의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현장에 직접 가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듣는 걸로 유명하신데 그 현장을 찾는 그래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진짜로 그 진짜 현장이 정말 궁금해서 가는 거예요. 늘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거나 정리가 된 곳에 가게 되면은 그 진짜 상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뭐 경기를 알고 싶으면 시장에 가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상인들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뭐 저만 가는 건 아니고요. 저 11개 상임위원회도 자주 현장 방문하고 111명 의원들도 가능하면 현장 가서 그 목소리 들으려고 진짜 우리 의회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정말 다양한 각 분야의 분들을 만나시는데 그분들을 선정할 때 오늘은 이분들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뭐 내일은 이분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 기준은 뭐가 됩니까?
이런 신문 기사 같은데 뭐 기사가 난 거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요청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마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한남동에 대통령 관저 네. 앞에 한참 시위 있을 적에 한남초등학교 갔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거는 진짜 이제 네. 그때 갑자기 그날 결정해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뭐 언남중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이 급식 종사자분들께서 파업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머나 얘네들 어떡하나 싶어서 가보기도 하고 아현동의 북성초등학교가 뭐 안전진단이 2급이 나와서 개학이 한 달 늦춰진다. 그 얘기 듣고도 그냥 바로 갔죠. 일꾼들이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또 간다 그러면 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개선되는 경우도 네. 있고.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이제 많은 분들을 들으셔도 아 이건 참 기억에 남는다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얘기들을 듣고 정책에 직접 반영한 사례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건데요. 소방관, 소방학교 급식이 너무 부실하다. 그런 기사도 봤고 국회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갖고 이게 진짜 어떤가 싶어서 소방학교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한 끼당 5,000원짜리 급식을 먹고 있는데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당장 와가지고 서울시랑 같은 수준 7,200원으로 5,000원에서 7,200원으로 그냥 올렸습니다. 50%가 오른 네, 거의. 거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 북창동에 쉼터가 있거든요.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서울시에서 많은 검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아직은 뭐 조금 개선은 해야 되지만 당장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하게 하기도 했고 여러 군데 제가 한 40군데 이상 다녔는데요. 네. 그래서 개선된 경우가 참 많아요. 보람 있죠. 예. 의장님 많이 다니셔야 되겠어요. 아, 의장도 가면은 그렇죠. 해결이 되니까. 안 그런 데도 있고요. 저 말고 우리 의원들도 그만큼 다니는데 의원들이 다니는 거는 저만큼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거나 알려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 현장 이렇게 찾아다니고 해결해 주셔서. 근데 그 올 초에 또 조직 개편 단행하셨는데 네.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점을 개선하고자 하셨는지 그 얘기도 듣고 싶네요. 제가 개선한 게 현장 민원 담당관이라고 그 그냥 하나의 팀으로 있던 것을 과로 키웠어요. 아예. 네, 한 과 세 팀으로 했는데 그게 현장 민원 담당관, 현장에서 주시는 민원들을 해결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는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직접 들어오는 민원 또는 뭐 의원들을 통해서 오는 민원들을 좀 전문적으로 공무원이 서울시랑 같이 나가서 해결하고 그러면 정말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서 도출되는 것 중에 뭐 규제를 개선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민원을 해결하면서 정책과 뭐 법에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 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잘 되고 현장 있어요. 민원 담당관. 담당관. 네. 네. 그 제도. 네. 그게 시행된 지가 지금 한 반년 정도 된 거잖아요. 네. 민원관실에서 해결한 네. 일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건 뭐가 있습니까? 한 두 가지 기억나는데 하나는 지금 연희동에 서대문구 연희동에 연희만로의 보행로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네.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대문 구청장하고 저하고 현장 민원 담당관하고 같이 가서 그걸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도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규모가 크게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권도 같이 개선하자 그런 의기투합하고 왔어요. 그런 성과들 하나하나 보면서 시민들도 아 여기 찾아가서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되겠구나 느끼겠네요. 네. 너무 많을까 봐 걱정이긴 하는데요. 아직은 주신 민원들 해결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임기 후반에 접어드셨어요. 이제 1년 남았나요? 예, 1년. 그 1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울시 의회를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저도 마지막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이제 당선되고 3년을 지냈고 마지막 1년인데 아마 다 공약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그거를 제대로 완성시키는 1년. 그래서 저희 공약이 완성되는 거는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안전이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공약을 자세히 잘 살펴볼 거고 또 한 가지는 서울 시민들께서 서울시 의회가 왜 필요한지 우리 곁에 서울시 의회가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좀 알려드리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최호정 서울시 의회 의장님과 서울시 의회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보다 나은 시민의 삶과 일상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서울시 의회.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1분이 지금 막 됐습니다. 이번엔 역사 얘기 나누겠습니다. 역사 속의 사건을 정사와 야사로 파헤쳐 보는 시간입니다. 앞뒤로 보는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역사의 앞뒤를 모조리 파헤쳐보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야기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 나오는 정사는 물론 세간에 떠도는 역사 썰까지 팩트체크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철저한 검증이 먼저다. 조선 인사청문회 파헤치기입니다. 예, 청문회 우리 최근에도 봤잖아요. 요즘 뭐?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저거 뭐지 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예전에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조선시대 인사청문회가 있었다니 좀 놀라운데 뭔가 이런 비슷한 제도 혹은 뭐 시스템이 있었다는 건가요? 네, 조선시대에도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왕이 관리를 임명하는 데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했고 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관직에 임명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인사청문회 그리고 인재등용법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야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보는 역사, 오늘 야사 속 이야기는요. 비리 의혹에 휩싸인 후보자 장발의 인사청문회입니다. 네, 오늘도 야사를 재구성했고요. 야사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를 서경이라고 했는데 서명을 거친다라는 뜻입니다. 임금이 관리를 임명할 때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심사를 해서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입니다. 당시 임금이 지금의 감사원장격인 사헌부 대사원을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후보자들이 전부 서경을 통과하지 못해서 고민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 장면 같이 한번 보시죠. 이번에도 또란 말이냐? 벌써 세 번째가 아닌가? 전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첫 번째 인사는 그 4대조 조상의 신분이 한미했고 두 번째는 자식이 군역 비리가 있었고 세 번째는 그 할머니가 재가를 해서 안 된다고 한 거 내가 몰라서 이러느냐? 이런 답답한 자들 같으니라고 고작 그런 이유로 고적이라뇨, 전하. 관료들의 비리와 부정 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대사원의 자리옵니다. 야, 쉽지 않네. 좋소. 하면 호조 참의를 지내고 병든 아내를 돌보겠다고 사직했던 장발은 어떻소? 네, 지금 임금이 직접 장발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추천을 했을까요? 네, 장발은 몇 년째 병든 아내를 돌보는 애처가인데다가 소문난 청렴한 신하였습니다. 대사원 임명을 앞두고 장발과 그의 아내가 나누는 대화 함께 들어보시죠. 다쳤는데? 조심 좀 하라니까 툭한 멍이나 들고. 이래서 대사원 내조 잘할 수 있겠소? 대사원이요? 내 조만간 대사원에 임명될 것 같소만. 얼굴 주위를 저렇게 조심 안 한다고 봤잖아요. 어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소? 아니에요. 기뻐요. 조금 아내가 주눅든 아니 게 저 보이죠. 부부 간의 대화도 그렇고 그 생긴 느낌도 그렇고 왠지 느낌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게다가 장발에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요. 측근인 고리대금업자 김학수의 돈이 매달 장발에게 흘러들어간다. 어허. 이런 의혹이 있었고 또 김학수의 외딴 별장에
기생들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보시죠. 청년결백입니다. 다 왔습니다. 수상하죠? 이런 곳에 별장이 다 있으시고 부럽습니다, 대감. 언제든지 편안하게 쓰십시오. 눈빛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접대. 야, 뭔 좀 접대라는 거야. 이상한데. 자, 지금 이게 지금 장발이 외딴 별장에다가 지금 뭐 기생하고 그리고 관리까지 지금 불러들였단 말이죠. 네. 이유가 뭘까요? 네, 기생들이 모셔야 할 손님이 누구냐면 대사원 후보자 정발과 그의 임용 여부를 결정할 대관들이었습니다. 어허. 장발이 서경을 통과하기 위해서 대관들에게 기생 접대를 시킨 아이고. 건데요. 이러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곤경에 처한 장발의 모습 함께 보시죠. 백설일보에서 나왔습니다. 대사원 후보자가 되고 나서 서경에 통과하기 위해 성접대를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개인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게 맞나요? 성접대를 한 상대는 누굽니까? 영어는 비밀은 대사원 없어요. 후보자이신데 이런 추문이 일어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떳떳합니다. 그 모든 의혹은 곧 있을 서경에서 밝혀질 겁니다. 옛날이나 저 때도 지금이나 저렇게 얘기. 똑같네요, 똑같아. 똑같네.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서 떳떳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서경에서 모든 게 밝혀질 수 있었을까요? 네, 얼마 후 장발을 대사원에 임명할 것인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는데요.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회의 분위기가 통과시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지금 대사원 후보자에 대한 소문 때문에 도성안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 그 성접대 받은 별장이 고리 대금업을 하는 김학수라는 자의 것이라는데 이 김학수와 무슨 관계입니까? 김학수. 전 그 사람 이름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똑같다. 채통업계 쓰리커 듣기에도 민망한 그런 소문을 거론하고 그러십니까? 자중하세요. 여기는 엄중한 인사검증 자리입니다. 감싸는데요, 오히려. 저기다가 이제 뻔뻔하게 나오는데 어. 이제 접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 주변의 그쵸. 사람들이 이걸 돕고 나서요. 그러면 장발이 대사원에 임명이 되겠는데요. 네, 장발이의 대사원 임명이 통과되려는 순간 네. 갑자기 왕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합니다. 심지어 장발은 추국장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가 너 같은 자를 대사원 자리에 앉히려 했다니 참으로 후회막급이로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성접대니 고리대금이니 다 뜬 소문일 뿐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사옵니다. 네가 대사원에 오르지 못한 건 그것 때문이 아니다.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간통죄 때문이다. 이게 장발의 지명 철회 사유가 뭐 성접대나 뒷돈이 아니라 간통이라고 했거든요. 네, 장발을 고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장발은 남들 눈에는 애처가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내를 상습 폭행한 파렴치한이었어요. 아이고. 게다가 아픈 아내가 있는 집에 대놓고 다른 여자를 끌어들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아내가 고발을 했고 모든 비리가 밝혀진 장발은 유배를 가게 됐고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모두 몰수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말 진짜 이 장발이라는 사람 그러면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가요, 이게? 장발은
없던 사람이죠. 그리고 대관들을 모아서 기생 접대를 한다. 이거 조선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자, 모든 것은 거짓이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조선 세종 때 이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420년 상왕으로 있던 태종이 이발을 지금의 감사원장 격인 대사원에 임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발은 3년 전에 한번 인사파동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신으로 명나라에 가서는 개인적으로 옷감을 팔아요. 그래서 돈을 번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일로 사신다는 웃음거리가 됐고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 외교 스캔들로까지 번진 큰 사건이었습니다. 태종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이발을 그대로 대사원에 임명을 했습니다. 네, 외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그대로 임명을 했다. 이거 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네, 이발이 대사원으로 임명돼서 첫 출근을 하는 날 사원부 관리들이 전부 거부하고 맞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인 거죠. 태종은 어쩔 수 없이 이발의 대사원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죠. 세종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발을 다시 대사원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원부 관리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거부를 했어요. 이발이 출근하는 날 아무도 나와서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종이 빨리 이발을 영접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사원부 장령으로 있던 송인산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왕명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발은 욕심을 품어 왕명을 욕되게 한 자입니다. 사원부의 장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왕의 명을 지금 거부를 한 건데 이렇게 강하게 거부를 해버리면 왕도 이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네, 세종은 결국 13일 만에 이발의 대사원 임명을 취소합니다. 그런데 세종이 오기가 있었어요. 6년 후에 문제적 인물 이발을 이번에는 은근슬쩍 정의품 병조판서에 임명을 합니다. 이번에도 간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붙일 수 있는 이유는 다 갖다 붙여서 반대를 하는데요. 심지어는 이발이 전에 명나라의 태종의 승하를 알리는 사신으로 갔을 때 육포를 싸가지고 가서 먹었습니다. 또 그 표정에 조금 더 슬픈 빛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정말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포를 먹었던 것까지 지적을 할 정도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게다가 대관들은 서경에서 거부권을 발동하면서 이발 임명을 결사반대합니다. 세종은 과인에게 이발은 꼭 필요한 인재다. 빨리 임명장에 서명을 해라라고 독촉을 했지만 대관들은 법에 따른 적법한 거부권 행사합니다라고 버텨요. 하지만 세종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발이 그해 세상을 떠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군 세종도 이렇게 강행을 하는군요. 대신들이 반대를 해도 불통 인사를 한 적이 있었네요. 그리고 그 당시 인사청문회였던 서경, 이건 어떤 제도예요? 네, 고려 조선에서는 관리를 잘 쓰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그때도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명에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관리명을 할 때는 이조나 병조에서 왕에게 후보자 3명을 올립니다. 그러면 왕이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요. 이러면 결정이 되는 건데 왕이 고른 다음에 다시 대관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를 해야 관리에 임명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서명을 할 때 붓으로 사인을 합니다. 자, 이걸 꼭 거쳐야 된다고 한 거고 이걸 서경이라고 하는 거죠. 임금이 임명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50일이 지나도록 대관들이 임명장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취임 불가가 됩니다. 자, 대관들은 서경권을 행사할 때 비공개로 3번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이걸 원의라고 했어요. 인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집안은 물론이고 후보자의 경력, 품행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세평까지 전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임명장에 서명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자, 이 서경은 임명권자인 국왕을 견제하면서 부당한 인사를 막는 순기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부적격자라고 판명이 나면은 계속 서명을 안 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네, 임명장에다가
작불납 세 글자를 써요. 이래서 이조나 병조로 돌려보냅니다. 또 문제가 있지만 불가피하게 임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정조외라는 세 글자를 쓰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 사람이 관직 생활을 하면서 이조나 병조 같은 중요한 관직에는 오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는 거고요. 한품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어느 일정한 관품 이상으로는 승진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조건부 서명입니다. 네, 일정 관품 이상은 올라가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좀 철저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서경을 거치면서 임명이 철회된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네, 조선 5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런 사례예요. 조선 건국 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1392년 10월 6일 날 첫 갈등이 벌어지는데요. 태조 이성계가 개국공신들을 특별히 승진시켜 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관들이 아니되옵니다라고 한 거예요. 서경을 거부해요. 화가 난 태조가 서경하는 법을 고쳐버립니다. 고려시대는 1품부터 9품까지 모든 관리들에 대해서 대관이 서명을 해야 됐는데 태조 이후로는 5품부터 9품까지 중하위 관리들만 서경을 거치고 1품부터 4품까지 고위직에 대해서는 서경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법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연줄 타고 들어오는 소위 얘기하는 낙하산 인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낙하산 인사들도 대관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낙하산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태종이 1408년에 아버지 이성계가 총애하는 후궁 화이홍주의 사위 홍귀해라는 사람에게 관직을 주려고 했는데요. 자, 후궁의 사위니까 태조의 사위이기도 하잖아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대관들의 결정은 작불납, 부적격 이렇게 내려져요. 태종은 당연히 불같이 화를 냈고 엄명을 내립니다. 작불납 세 글자를 삭제하고 고쳐서 임명장을 내줘라. 내가 이 임명장을 상왕께 직접 갖다 드리겠다. 여기서 상왕이 태조 이성계를 가리켜요. 태조에게 홍규의 임명장을 직접 갖다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이 능력은 굉장히 또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성이 좀 잘못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혹시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인성 나쁘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역시 태종 때의 일인데요. 태종은 1415년에 장진이라는 사람을 사원부 헌납에 임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관들이 이 서경 마감일인 50일이 지나도록 역시 동의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자, 태종이 또 화가 났겠죠. 원래 대신들이 서명할 때 원회라고 해서 3번 회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한 번으로 줄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또 반대가 들끓어요. 이때 등장한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황희입니다. 당시 2조 판서로 있던 황희가 왕에게 원인은 최소 3번은 거쳐야 합니다라고 고집해서 결국 관철시킵니다. 자, 이때 대신들이 장진의 사원부 헌납 임명을 반대한 이유, 돈에 눈이 멀어 조광지철을 버리고 부잣집 딸, 그것도 병든 딸에게 새장가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처갓집 재산이 탐나서 조광지철을 버렸다. 그러면 관직에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이유였어요. 사원부에서는 50일을 더 버텼고 결국 태종은 임명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야, 근데 이거 쭉 들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인성이 나빠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정말 그 팽팽한 기싸움이 심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인사 문제 때문에 역정을 내는 것은 세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성군인데도 인사 문제에서는 부딪혔어요. 1425년에 세종이 맹효증이라는 사람을 전군 옥사로 임명하는데 대관들이 서경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유는 맹효증이 죄인 이무의 외손자라는 이유였습니다.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외할아버지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우의정까지 지냈던 이무는 태종의 처남인 민무구 민무질 옥사 때 연루돼서 사형을 당했던 사람인데요. 자, 조상 때문에 안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유에 세종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렇게 역정을 냅니다. 선은 좋은 것은 길게, 악은 나쁜 것은 짧게 하는 법인데 이무의 죄가 어찌 그 외손자에게까지 미치느냐. 이건 법률 조문에도 없는 것이다. 빨리 서경을 해줘라.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대관들이 서경권을 자꾸 남용을 하면은
이 나중에 문제가 좀 왕의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은데요. 네, 이 서경은 부당한 인사를 막는 순기능이 물론 있었는데 지나치면 폐해가 생겼습니다. 대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거나 반대 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서경권을 악용하기도 했고 이것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서경에서 탈락하거나 관직 임명이 지체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대관들이 가야금 악공 아들의 신분이었던 박욱이라는 사람의 서경을 거부하자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아나운서가 세종대왕처럼 한번 세종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들어 서경에 문제가 있다. 서경의 권한이 아랫사람에게 있으니 배단도 적지 않다. 대관들이 흠결이 있다느니 의혹이 있다느니 하면서 50일이 지나도록 임명장을 내보내지 않는다. 대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니 실로 불편한 일이다. 야, 이게 세종의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그러네. 저는 무엇보다도 그 대관들이 비공개로 모여서 의논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과 대관들이 비공개회의 원의 때문에 대립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재용 아나운서가 세종대왕, 철구 씨가 도승지, 예인 씨가 좌승지가 돼서 네. 당시 대화 한번 재현해 보시죠. 신하들이 아래에서 관리의 하자를 의논하고 있는데도 임금이 홀로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옳겠는가? 전하, 저희끼리 얘기한 일을 보고하기는 어렵사옵니다. 과인이 실상을 전부 듣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논의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럼 저희가 나중에 사회를 추가하기 힘들어지는데요. 아니되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안 되겠구만. 앞으로 작불납, 정조외, 한품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그땐 원의 내용을 이조와 병조가 발췌에 올리거라. 야, 이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 이렇게까지 맘대로 안 영정을 되니까. 냈을까요? 그러니까요. 세종이 이렇게 신하들과 대립할 정도로 인사 등용에는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좋은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이 쓴 성호 사설에는 인재 추천의 가장 바람직한 사례로 중국 제나라 위왕의 이야기를 적어놓습니다. 위왕은 좋은 인재를 추천한 사람에게는 만호의 고을을 봉해주는 포상을 했고 간신을 추천한 아대부라는 사람을 삶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했던 사람들까지 삶아 죽였습니다. 우와. 인재 추천을 잘못하면 삶아 죽여도 좋다는 정도의 각오. 이런 각오로 인재를 추천해야 나란 일이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한 생각을 했던 거죠. 이야, 그럼 만약에 조선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을 추천한 사람은 혹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조선에도 천거라고 해서 인재를 추천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검증 안 된 사람이 뽑히거나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을 추천할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거를 받아 등용된 관리가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천거한 관리까지 함께 처벌했습니다. 공동 책임 시스템이었던 거죠. 실제로 태종 2년에 사원부에서 부원군, 민재, 총재, 윤곤, 호군, 이공효를 탄핵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천거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조선시대에 정말 사람을 까다롭게 뽑았네요. 그러네요. 그럼 파격적인 인재 등용을 한 왕도 있었을까요? 네, 아주 원칙대로 하는 이런 사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아주 파격적인 인재 등용도 많았습니다. 먼저 조선의 천재 과학자 장영실, 원래 노비 출신이었잖아요. 세종이 발탁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장영실은 세종의 아버지 태종 때 발탁이 됐고 재능이 본격적으로 꼽힌 것이 세종 때 일입니다. 세종은 천민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줬고 상위원 별자라는 관직까지 주려고 했는데요. 이때 신하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개의치 않고 장영실을 관직에 임명했고 그로부터 20년 동안 조선과학의 황금기를 이뤄내면서 총 3품 대호군 관직에까지 올랐습니다. 역시 성공한 왕은 신분 따지지 않고 능력을 보고 임용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순신 장군도 선조가 승진시킨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선조는 흔히 임진왜란 당시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무책임한 그리고 무능력한 국왕이다 이렇게 각인이 돼 있지만 사실은 이순신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본 왕이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묵과에 급제한 다음에 함경도에서 여진족과 싸우면서 공을 많이 세웠지만 평소 상관의 부당한 지시, 청탁 이런 걸 거절한 것으로 유명했고 그래서 승진이
지체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선조가 일본의 침략을 예상하고 전라도 남해안 방어를 맡길 만한 사람으로 이순신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임명하려고 했어요. 근데 임명 전에는 좀 낮았죠. 품계가 낮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순신의 승진이 늦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순신의 관직이 종육품 정읍현감이었습니다. 수군절도사는 정삼품이었으니까 한꺼번에 7등급으로 올리는 그런 파격적인 인사예요. 당연히 대관들이 반대하고 임명장에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그만한 사람이 없다. 더는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에 임명했고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네. 선조의 파격적인 인사 때문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그 맹활약을 하면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야,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안 뽑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런 인재 등용이 나라를 구하는군요. 네, 이렇게 조선은 인재를 등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나라였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도 깨끗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고르는 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네. 이 옛날을 통해서 지금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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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은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본격적으로 더워졌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유, 한낮에는 정말 30도가 넘는 폭염이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요, 냉장고 속에 요거 든든한 밑반찬 몇 개 있으면, 불 앞에 안 서도 되겠는데 하시는 어머님도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폭염 대비 두고 먹는 밑반찬입니다. 폭염을 대비해서요, 우리 불 앞에서 요리 오래 하면 사실 저도 요새 요리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불 앞에서 안 있어도 되고 그냥 냉장고 속에서 꺼내기만 하면 금방 지은 밥이랑 같이 차려내기만 하면 되니까 요거 얼마나 쉬워요. 첫 번째 메뉴는요, 바로 메추리알 멸치조림입니다. 우리가 국민 반찬인 멸치조림에다가 네. 메추리알을 한번 제가 섞어봤어요. 워낙은 장조림하고 조림하고 따로따로 하는데 맞아요. 같이 한번 묶어봤더니 요게 또 밥도둑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메뉴는요, 바로 양파 김조림입니다. 양파조림, 김조림은 들어봤는데 양파 김조림 처음 요건 좀 생소하죠. 들어봤죠. 요거요, 밥 위에 올려놓고 쓱쓱 비벼 먹기만 해도 김치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아주 정말 본격적인 밥도둑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 메뉴를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무더운 여름에 반찬만 잘해놔도 든든한데 그렇죠. 저는 사실 이 메추리알 조림이나 이거 멸치 조림만 생각을 했는데 두 개 묶어놓고 김조림만 좋아했는데 또 이게 양파하고 해놨어요. 야, 새로운 거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제가 메추리알 먼저 준비했는데요. 메추리알까지 삶으라 그러면 어머님들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아서 요새 제가 시장을 가보니까 삶은 메추리알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구입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집에서 삶아서 하련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메추리알 구입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찬물에다가 한 20분 정도만 담궈 놓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냄비에 찬물 붓고 메추리알 넣은 다음에 소금 약간, 식초 약간 넣고 요거를 한번 삶아 보세요. 한 14분 정도 삶으면 완숙이 되거든요. 네. 그거 찬물에 헹궜다가 껍질만 벗겨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메추리알은 만약에 시판하는 거 샀다 하시면은 이렇게 찬물 준비를 하셔서요.
찬물에다가 한 번만 헹궈서 준비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잡멸치 준비할 건데 사실 요새 멸치가요. 어떤 거는 조금 짭짤하고 어떤 거는 그냥 간이 그닥 괜찮아서 반찬하면 맛있고 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준비한 멸치를 채를 한번 하고 이렇게 찬물에다가. 한번 헹궈주세요. 살짝 헹궈서 소금기를 살짝 빼주세요. 여기 물 뿌연 거 보시죠? 보이시죠? 소금기를 살짝 빼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잘 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보은의 꿀팁입니다. 바로 물에 한번 헹궈놨던 요 멸치를 센 불에서 살짝 한번 수분을 날리고 수분 날리네요. 예, 수분을 날리고 한번 볶아내세요. 물 보이시죠? 이렇게 수분을 좀 날려주시면 아무래도 멸치 짠 것을 조금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게 간 맞춤이 또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수분이 조금 날랐다 싶으면 불을 약하게 줄이세요. 완전히 불을 약하게 줄이고 요거를 바삭하게 볶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 고소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고소하죠. 잡내도 좀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잡내도 네. 날아가고요. 근데 요게 좀 섣부르게 약간 무른 거를 나중에 장조림에 멸치 조림에 넣잖아요. 그러면 멸치가 약간 흐드러져서 맛이 없어요. 조금 바삭하게 볶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바삭하게 볶아주세요. 밥 반찬으로 저 멸치만한 거 없죠. 그쵸. 건강에도 좋고. 맞아요. 이렇게 다 볶아주셨으면 요거는 이렇게 팬에다가 그냥 두지 마시고 그릇 같은 데다가 덜어서 완전히 좀 말려주세요. 네. 그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볶기만 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 특별히 채소가 조금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어떤 채소가 들어가냐? 요거는 제가 지금 볶을 멸치 미리 조금 이렇게 말려 놓은 거고요. 바삭바삭하죠. 과자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야 맛있습니다. 좋겠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메추리알과 멸치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는 요 청양고추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청양고추 조금 썰어 주시는데 저는 청양고추를 약간 한 0.3cm 정도로 두껍게 썰어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양념에 볶아지잖아요. 그럼 훨씬 나중에 매운맛 없어지면서 훨씬 맛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빨간 고추도 색깔을 조금 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색깔 내려면 이렇게 같이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더 맛있어 보이죠, 아무래도. 저런 빨간색이 그쵸? 하나 들어가야.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여기에다가 마늘을 다진 마늘 안 넣고요. 이렇게 통마늘? 네, 통마늘을 넣어요. 왜 통마늘을 넣냐면 요게 식용유에 볶아지면 씹히는 단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같이 해서 넣어주세요. 뭐 세로로 썰어도 되고 가로로 썰어도 되고 도톰도톰하게만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썰어주세요. 마늘이 한 번씩 씹히면 또 그 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늘이 묘하게 단맛이 단맛이 많이 납니다. 나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볶는 일만 남았거든요. 볶음하면 끝이에요. 굉장히 후딱 지나갑니다. 네. 근데 이 볶음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볶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 향신채가 멸치에도 다 배이고 그다음에 요 메추리알에도 다 배어서 우리가 보관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불을 한번 켤게요. 자, 여기에 식용유를 먼저 둘러주세요. 식용유를 먼저 두르고 식용유 두르고 나서 뭘 제일 먼저 넣냐면 마늘을 먼저 넣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넣어요. 청양고추. 네, 청양고추하고 빨간 고추를 바로 넣습니다. 저러면 향이 확 올라오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야 약간 매운맛 때문에 요 메추리알과 요 잡멸치의 방부 효과가 좀 생겨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좀 볶는데 그냥 볶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뭘 볶냐면 바로 아까 준비해놨던 거 있죠? 메추리알을 넣고 볶아주세요. 메추리알이랑 같이 볶아요? 네, 먼저 같이 볶아요. 그러면 이 향신채의 맛이 메추리알에 배어서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볶아주세요.
보기에 너무 좋은데요. 네. 일단 그쵸? 색감이. 색감이 너무 좋아 보이죠? 네, 맛있어 보여요. 하얗고 초록색에 빨갛고 빨간색에. 너무 좋아. 아, 나는 멸치 귀찮아서 안 할래요 하시는 분은 요것만 해도 되는데 이러면은 메추리알 조림이 되잖아요. 네. 오늘은 멸치 메추리알 조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같이 넣으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어느 정도 넣어야 이 잔멸치가 들어가는 시점이 되냐 하면 마늘이 익혀져야 됩니다. 마늘이 안 익혀지면 나중에 매운맛만 올라오니까 마늘이 익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볶아주세요. 잘 익혀줘야 방금 말씀하신 그 마늘 단맛이 더 그렇죠. 잘 나는 단맛도 거죠. 많이 올라오고요. 향 좋다. 향 나지 않아요? 나요, 네. 나요. 그렇죠. 고소한 이거 향 좋은데? 이렇게 해서 마늘이 조금 볶아지게끔만 해주세요. 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딱 요것만 들어가요. 굉장히 쉬운 요리죠. 근데 이게 냉장고 안에 있으면 어머님도 굉장히 아마 편하실 거예요. 네. 아이들 메추리알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또 멸치는 제가 한번 씻어서 볶았기 때문에 짜지 않아요. 이렇게 다 됐어요. 이제 다 됐으면 이제 양념을 넣어야 됩니다. 양념을 넣어야 되는데 양념은 요거 간장. 네, 4큰술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메추리알하고 요 멸치가 있기 때문에 맛술도 4큰술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요것도 넣어주세요. 물엿. 물엿. 2큰술도 넣어주세요. 맛있겠다. 향이 뭐.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네. 이렇게 볶아주세요. 자, 같이 볶을 때 메추리알에 간장색이 조금 돌아야 돼요. 간장색이 안 돌면 이게 맛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간장색이 살짝 돈다 싶을 때 우리가 뭘 넣느냐? 준비한 멸치. 잔멸치를 넣으세요. 아. 이렇게. 그래야 이게 굉장히 잘 흡수가 되면서 아주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이게 볶아주세요. 볶아놨으니까 잘 흡수되겠다. 그렇죠. 완전히 볶아주세요. 찹 달라붙는 거죠. 그쵸. 양념이랑. 너무 맛있겠죠, 이거. 네. 이렇게 해서 많이 볶아주세요. 저거 그냥 밥에다가 툭 떠가지고 같이 그냥 먹으면 뭐 이만한 거 없죠. 맞아요. 그리고 요새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직장인들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죠. 그럴 때 요거 아주 도시락 반찬으로 좋습니다. 네. 인기 만점이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볶느냐? 간장에 물이 없어질 때까지 볶아야 돼요. 그러면 많이 볶아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많이 볶아요. 자, 그랬으면 제가 이 옆에다가 이걸 좀 한 2분 정도 더 볶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2분을 다 하면 제가 뒷요리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볶아놨어요. 아. 자, 여기 보이시죠? 어머, 잘 네네. 아, 그렇죠. 딱 잘 저색이야. 볶아졌죠?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뭘만 넣느냐? 요거 통깨만 솔솔 마무리는 넣어주는 통깨죠. 거예요. 네. 통깨만. 밥도둑인데. 맛있겠다. 요거 완전 밥도둑입니다. 제가 요걸로 어제 도시락 싸갔거든요. 어. 완전 없어졌어요. 네.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만 더 볶아주면 되니까 네. 이쯤에서 제가 다른 메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불을 좀 끌게요. 네. 자, 요것도 맛있긴 하겠는데 조금 덜 줄여졌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두 번째 메뉴는 바로 뭐냐 하면 오늘은 제가 메뉴 한꺼번에 드릴게요. 네. 네. 두 번째 메뉴는 뭐냐 하면요, 바로 양파 김조림이에요. 양파를 일단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요새 햇양파가요, 달기도 달지만 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 반만 이렇게 하는데 너무 곱게 썰지 마시고요. 약간 도톰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양파가 그렇게 몸에 좋다잖아요. 네, 피를 맑게 해주고 뭐. 이렇게 썰어주세요. 진짜 생각보다 좀 도톰하게 써시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렇게 해야 나중에 양파가 나 양파야 하고 존재감을 해요. 자, 왜냐하면 이 양파를 너무 얇게 썰잖아요. 그럼 김 속에 묻혀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도톰도톰하게 썰어요. 네. 그래서 볼을 하나 준비를 하세요. 볼 하나 양파만의 식감도 준비를 해서 살리고. 이렇게 담아요. 자, 이렇게 담는데 제가 하나를 더 썰어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 꿀팁 들어갑니다. 빠밤. 바로 뭐냐? 소금을요, 2분의 1 작은 술을 양파에다 넣으세요. 이렇게. 넣고 버무려요. 그러면 이걸 절이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버무려 놔야
양파가 볶아졌을 때 쉽게 간 맞춤이 되기 때문에 잘 볶아지고요. 그다음에 양파를 만약에 센 걸로 볶잖아요. 그럼 나중에 간장 양념을 했을 때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꼭 요렇게 소금으로 한번 버무리고 나서 바로 볶아주면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바로 볶음하러 갈 거예요. 네. 자, 그랬으면 제가 김도 준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을 준비를 했어요. 요새 날씨가 너무 무덥고 너무 습하고 하다 보니까 요새 김이요. 밖에만 내놓으면 금방 이게 약간 뭐랄까 눅눅해서 눅진해졌다 그러죠.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냥 김 조림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지금 파래김이거든요. 아주 맛있겠죠. 네. 요 파래김을 살짝 후라이팬에 구우세요. 그럼 약간 바삭바삭해지잖아요. 그거를 요렇게 잘라서 잘라요. 아주 곱게. 만약에 나는 집에 이렇게 막 너저분하게 하는 게 싫어하시는 분은 이렇게 구운 다음에 비닐에 넣고 부스러뜨리면 돼요. 요거 뭐 남자분들 시키면 반찬 나올 거 생각해서 잘 부수입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세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어떻게 하냐 하면 바로 식용유를요. 이렇게 둘러요. 식용유를. 후라이팬에 깊이가 있는 후라이팬에. 근데 들기름도 같이 둘러요. 들기름도. 그래서 양파에 들기름 향과 식용유의 향이 살짝 배이게 코팅이 되게끔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좀 볶을 거예요. 근데 그냥 볶지 마시고 요 양파를 같이 넣고 볶으세요. 왜냐하면 소금 간을 해놨기 때문에 살짝 절임 상태에서 볶아지니까 훨씬 더 잘 볶아집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해서 볶을 거예요. 그게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소금 간을 미리 해두고 그쵸. 그 다음에 볶아내야 이게 양념도 잘 배고 따로 놀지 않는다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만약에 양파를 그냥 생으로 볶았다 깜빡 잊어먹고 그러면 요 볶음에서 그냥 살살살살 소금 간 하시면 돼요. 소금 간은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양념이 간이 맞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에다 저희가 간장 양념을 할 건데 자, 질감이 양파하고 김하고 어느 게 간장이 더 쉽게 스며들까요? 김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양파는 싱거워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목적이 뭐예요? 바로 두고 먹는 밑반찬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두 개가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소금으로 살짝 밑간을 하면서 볶아줍니다. 이렇게 볶아주세요. 자, 그럼 어느 정도까지 볶아야 되냐? 양파가 살짝 투명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볶으셔야 돼요. 자, 잘 볶게요. 네. 아니 근데 재료가 일단 너무 간단해서 네. 당장 집에 있는 거 그냥 꺼내서 하면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요새는요, 장바구니 물가가 워낙 착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10,000원을 들고 가도 살 게 없다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냉동실 뒤져보시면 아마 김 보관한 거 있으실 거고요. 아마 양파장아찌 담는다고 행양파 좀 사놓은 거 있으실 거예요. 요거 가지고 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 정말 요새 잘해 먹는 저희 쿡피아의 밑반찬이에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요리 별로 안 하는 저희 집에도 저 두 재료는 있거든요. 맞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살짝 투명해지고 있죠. 그리고 양파가 이 상태에서 먹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양파 볶음 하면은 딱 이 상태까지 볶아서 먹어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볶으셔야 돼요. 식감 보이시죠? 네. 투명해지고 있잖아요, 네, 점점. 전체적으로 살짝 더 투명해질 때까지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랬으면 제가 뒤에 시간이 좀 없어갖고 미리 할게요. 다진 파를 좀 넣고요. 다진 마늘 좀 넣고요. 아예 다진 마늘에. 네, 여기에다가 간장을 좀 넣습니다. 그리고 간장을 넣었으면 바로 김도 넣어요. 네. 이제부터 볶아야 되는데 그냥 볶지 마시고 뭘 넣고 볶느냐? 물엿을 좀 넣고 볶아주세요. 잘 엉겨볼게. 네. 예. 그리고 요게 윤기도 좀 낼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볶아요. 야. 이게 잘 안 볶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잘 볶아집니다. 바로바로 붙어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볶느냐? 딱 요렇게 옆에 보시면 요렇게
양파가 완전히 김하고 어우러지게끔 아, 이렇게 볶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된 거구나. 통깨랑 깻가루만 넣으시면 돼요. 네. 마무리. 자,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다 됐어요. 맛있겠다. 자, 보이세요?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볶으시면 돼요. 네. 자, 그랬으면 제가 또 급하게 네네. 요거를 시식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니 언뜻 보면 묵 같잖아요. 묵 같죠? 네. 청포묵. 네. 근데 아니에요. 묵이 청포묵 아니고 양파입니다. 양파 김조림입니다. 요거 엄청 맛있어요. 근데 내일 되잖아요. 살짝 양파에서 수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밥 비벼 먹기가 좋아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한번 만들면 얼마나 보관할 수 있어요? 냉장고 안에서 5일 이상 가능합니다. 5일? 네. 그러면 뭐 너무 좋죠. 야, 그리고 밥 위에다 어. 얹어서 한번 맛이 볼게요. 오. 같이 잡숴 보세요. 요거 메추리알 멸치 조림까지 같이 드시는 거예요. 색다른 맛이에요. 완전 색다르죠? 네. 야 이거 꼭 해드셔 보세요. 정말 색다른 맛이야. 근데 선생님 네. 볶아냈는데 네. 그것도 기름에. 네. 근데 왜 그때 식감이 엄청 되게 부들부들하죠. 부들하면서도 네. 식감도 살아있어 양파가. 그렇죠. 양파 나 양파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게 그 두께감 때문에. 나는 김도 파래김이기 때문에 훨씬 맛있는데 어떤 김도 괜찮습니다. 아유 우리 집은 김밖에 없는데 그거 하셔도 좋아요. 진짜 맛있는데요? 김하고 양파가 이렇게 친한 사이여서 양파하고 김이 네. 어우러진 거 먹어보고 싶네요. 아 참. 오늘 건강검진 때문에 못 병원을 드시죠? 가야 네, 검사를 해가지고 야 이 참 이 시간이 좀 부럽죠? 제 거 많이 드십시오. 너무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잔멸치 메추리알. 아 야,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죠. 메추리알 잔멸치 같이 먹어야 되죠 얹어서. 네, 얹어서 네. 먹어야 되는데 한 번에 안 올라가서 저는 따로 이렇게 먼저 드세요. 따로 네. 먹어볼게요. 맛있죠? 바로 또 메추리 들어가야죠. 바로. 이게 왜냐면 간이 너무 맛있게 배어서 많이 씹을 필요도 없이 확 와요. 네. 와. 아주 짜지도 않게 잘 됐어요. 그렇죠. 이 간이 딱 메추리하고 맞습니다. 멸치의 조화가 괜찮은가 봐요, 그죠? 너무 좋죠 이거는. 너무 맛있고 아 그리고 여기다가 약간 매운 고추 넣은 게 또 신의 한 수. 신의 아. 네. 만약에 아이들이 있는 댁에서는요 매운 고추보다는 풋고추나 오이고추 넣으셔도 되는데 아이들도 청양고추 반 개 정도는 넣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맛있긴 합니다. 네. 아 지금 너무 맛있는데 또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아쉽죠? 꼭 한번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다음 주 뭐 해볼까요? 다음 주에는요 제가 손맛이 약간 할머니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반찬 2가지 준비했습니다. 요거 아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 주 할머니 반찬 네.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더 먹고 싶었는데 내 시간이. 네, 오늘 날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나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습식 사우나에 온 것만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푹푹 찌는 더위에 몸이 축 늘어지는데요. 밤사이에도 기온은 떨어지지 못해서 서울은 나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체감 온도는 29.2도로 벌써부터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보 현황 보시면 색이 더 진해졌는데요. 강원도 곳곳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폭염경보도 나날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습식 사우나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이 32도, 체감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6도, 강릉은 37도까지 지속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종일 흐리겠지만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낮 한때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낮 사이에 서울을 제외하고 인천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이 적어서 더위 해소를 해주기는 어렵겠습니다. 오전 내내 해안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안개로 인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더운 게 여름이라지만 참 덥습니다. 네, 너무 덥습니다. 이럴 때 불 앞에서 매일 요리하기 힘든데요. 방금 알려주신 두고 먹는 밑반찬, 목이 메네요. 두고 먹는 밑반찬 레시피는 저희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집에서 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Oasis Save the next channel